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삼성이 삼성테크윈 등 방위산업부문 계열사하고요. 또 삼성종합화학 등 정유화학 계열사 4곳을 한화그룹에 팝니다. 이 빅딜의 규모는 약 2조 원인데요. 외환위기 이후 최대라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삼성은 비주력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후계구도 구축 작업에 성공을 했고, 한화로서는 또 핵심 사업인 석유화학과 방산 부문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은행 파는 것, 이번에 성공할까요? 예비 입찰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민영화 시도인데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직을 걸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력 후보였던 교보생명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요. 중국의 한 보험사도 거론되고 있지만은 확실한 게 없어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고객 정보를 판 혐의로 홈플러스 전현직 사장이 금요일에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 개인정보 장사 때문에 최고 경영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고객들의 정보를 쉽게 취급했다는 점에서 이미 국민 감정으로는 심판을 받았죠.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팔답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에서요,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양성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과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검출이 돼서 전 세계가 또다시 AI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AI가 검출이 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지, 이게 혹시 사실 풍토병이 된 게 아닌지 하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2부에서 마련해봤습니다. 그리고 세금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2,400명에 가까운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최대 금액으로 개인이 체납한 금액을 봤더니 4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이번에 그런 경우가 나타났고요. 누적 액수로 보면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2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정말 따박따박 월급 떼이면서 월급에서 세금 떼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죠. 3부에서 국세청 연결해서요, 고액 상습 체납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네, 오늘 수요일 증시 어땠는지 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은 시장이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흥미 없이 끝났다라고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0.63포인트, 0.03% 상승한 데 그쳐서 198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포인트, 0.18% 상승해서 547.3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590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었고요. 기관도 74억 원 정도 주식을 사주어서 기관과 외국인 모두 주식을 샀지만 시장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152억 원 정도 주식을 샀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200억 원 정도 주식을 팔면서 외국인의 기여도가 기관 투자들의 기여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 들어가면 프로그램 매수가 중요한 수급의 변수인데요. 이번에도 오늘도 한 700억 원 정도 매수위가 들어왔습니다. 수급은 양호했지만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조금 강보합세 보인 것 정도로는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외국인 투자들이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에서 주식을 사 주었지만 시장의 상승도를 봤을 때에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단연 화제가 삼성의 그 계열사들이 한화에 매각이 되는 그런 빅딜이었잖아요.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네,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두 기업을 본다면 삼성 쪽에서는 삼성 테크윈이고요. 한화 쪽에서는 주한화인데요. 네. 삼성 테크윈 주력 산업부를 결국은 방산업체 사업부를 넘긴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은 하한가까지 떨어졌고요. 네. 한화는 상대적으로 시작은 양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만 놓고 보게 되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기업들이 당장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서 이 기업의 인수합병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 흐름에서 잘할 수 있는 것끼리 묻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니까 시장은 향후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주가에 너무 많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경기에 민감한 조선주, 또 정유주 이런 그 업종들은 계속 약세를 보인 것 같네요. 네, 그저께 월요일에는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시는 예. 것처럼 중국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섰다는 기대감으로 월요일 날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늘은 조선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4% 이상 빠졌고요. 현대미포도 6% 이상 빠졌으니까 전반적으로 조선주 확실히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세 정도라고 총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일 모레 오펙이 이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석유를 좀 생산량을 감산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 프리미팅이라고 하죠. 본회의에 앞서서 만난 미팅에서는 감산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유가가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유가 상승 없이는 이 소재, 정유화학 쪽의 반등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여파들이 계속해서 이 정유화학주의 앞길을 좀 가로막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흥미도 없고 뚜렷한 재료도 없는 이런 그 증시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시장과 종목이 별개로 움직여서 투자하시는 데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빠지면 좋겠지만 좋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좀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시장이 오르는 과정에서 종목이 편차가 심해지는데요. 자, 오늘 하루만 놓고 보시면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주식들이 귀환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시장의 대장주로 꼽혔었죠. 아모레퍼시픽 오늘 3.4% 돌아섰고요. 건자재 쪽에 대장주로 불리웠던 두 기업들 한샘과 LG하우시스 각각 9%, 2.6%씩 상승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그리고 시장을 한동안 풍미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돌아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대형주 장세가 아니더라도 지난 10월까지 시장을 조금 이끌었던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실 만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시장을 매매하신다라기보다는 시세가 잠시 꺾였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낙폭과대와 순환매군요. 언제나 가장 좋은 재료는 많이 빠졌다는 점, 가장 악재는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주식을 알겠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들 사들여온 데는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용카드 결제, 이게 며칠 전에 나온 얘기 같기는 한데, 50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꼭 신분증을 확인해야지 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다음 달 말부터 그 신용카드 약관에다가 예. 50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신분증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넣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50만 원 이상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신분증 까딱 안 가져왔다. 그런 네. 경우는 결제를 거부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좀 불편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체크카드는요?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신용카드만 해당이 되는데요. 예.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앞으로 체크카드도 이런 식으로 다 바뀔 예정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여신금융협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체크카드 표준약관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모든 카드 쓰실 때 아무튼 전부 50만 원 이상이면 개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바뀌는 걸까요? 카드 가축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카드 몰래 사용하는 이 카드 부정 사용 건수, 이게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네. 개인 확인 절차 강화하는 게 좀 불가피하다 이런 건데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그 손해를 누가 지느냐? 이건 주로 카드사가 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카드사가 자기 혼자 손해 다 감내하려고 하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카드 쓰여진 식당 주인들한테도 네. 당신들도 좀 책임 같이 지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등장하는 논리가 식당에서 제대로 개인 확인 절차 거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손님이 신분증 없다고 하거나 뭐 싫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강제하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한테도 카드 쓰시는 분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식당 사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신분증 보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신용카드를 또 도용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래서 금융거래에 있어서 뭐 개인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이 카드 부정 사용액이 전체 결제 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0.005% 이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미미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막자고 모든 사람들한테 신분 확인 절차 거치도록 하는 게 좀 과도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반론도 좀 있습니다. 갑자기 천성이 코트도 생각이 나는데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신분증 확인을 해야지 될까요? 맞아요. 외국에는 뭐 핀코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절차가 있는데 좀 기술적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라에서 이 규제는 다 단두대에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또 규제를 또 만들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종교인 과세 이거는 뭐 정말 해마다 계속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 재정 상황이 안 좋고 세금이 안 거치니까 다시 한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사실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종교인들하고 함께 이 종교인 과세 문제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뭐 종교인들 의견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리였는데 천주교와 불교 쪽에서는 뭐 과세에 대해서 우리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지금 일부 기독교 쪽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올해 안에는 좀 종교 과세 문제를 좀 마무리하겠다. 정부는 이런 입장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예, 작년에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1968년에 우리나라 그 초대 국세청장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된다 이렇게 화두 꺼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이 종교인 과세 문제인데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군요. 네. 그런데 지금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지금 가만히 두면 당장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정부가 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종교인에게도 아무튼 세금 거둘 수 있도록 근거는 이미 마련이 된 상태거든요. 그게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뭐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번에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근데 여전히 워낙 반대도 많고 민감한 사안이고 하니까 정치권에서도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종교인에 대해서는 그럼 소득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세금 걷지 말고 이거보다 좀 완화해서 소득을 자진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걸로 바꾸자. 또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면제해주자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지금 반대 의견 때문에 논의가 진전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설득을 좀 더 해서 아무튼 완화된 수준에서라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느냐 아니면 시행을 몇 년 더 유예하느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건데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종교계 쪽에서도 아까도 천주교나 불교 쪽 얘기를 하셨지만은 굉장히 그 전향적인 자세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뭐 좀 기독교 쪽에서는 종교 탄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이거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이게 표를 신경 써야 될지 나라 경제를 신경 써야 될지 잘 파악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분들 이번에 그 강남의 그 S 아파트라고 하죠. 그 아파트에서 한 분이 분신 자살을 시도하셨다 결국은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동료분들이 다 해고가 됐더라고요.
네, 지금 그것도 있고 예.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 경비원분들 사실 근무 환경이나 임금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할 것 없이 매일 뭐 10시간씩 근무해도 임금이 한 월 150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이게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의 한 90%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왜 최저임금이 보장이 안 되죠?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이분들에 대해서 좀 예외적 요구를 해왔는데,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비원들도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고 또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지금 7.1%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비원분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내년에 한 19% 정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아파트 관리소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인상될 것 같으니까 경비원 3명 쓸 자리 2명 쓰고 이런 식으로 경비원 숫자를 아예 줄여버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도 얼마 전에 줄였어요, 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이런 곳들이 많아서 말씀하신 네. 대로 그 S아파트의 경우도 지금 100여 명 전원 해고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책의 의도 자체는 경비원분들 좀 임금을 현실화시켜주자 이런 거였는데 결과는 지금 대량 해고라는 부작용이 더 큰 이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일자리 나누기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사회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대책을 하나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60살이 넘은 경비원에 대해서는 매달 6만 원씩 3년간 정부가 인건비를 좀 지원하겠다 이런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경비원 임금이 한 월 15만 원 정도 이렇게 임금이 오르니까 대략 절반 정도는 정부가 대줄 테니까 가급적 해고하지 말고 고용을 좀 유지해 주세요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게 60세 경비원이라고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고용할 경비원의 4명 가운데 1명이 60살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맞춰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뭐 그러니까 50대 경비원이 많으면 못 받는 거죠. 예. 뭐 60대 경비원을 많이 그래서 고용했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이번에 배정한 예산이 2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턱없이 모자란데 지금 60대 이상 해고자가 5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23억 원 예산 가지고는 지금 3천 명 정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네. 큰 효과는 없을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참 이거 답답한 일입니다. 네, 고용 문제는 정말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실 또 이게 간접 고용이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이 문제도 또 예.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답답한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2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디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빵빵 엄마 한눈 팔면 안 돼요. 붕붕 아빠 빨리 달리지 마세요. 끽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알아서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해상 마음 2배 운전자 보험.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 또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이 경주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또 고병원성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일본과 유럽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서 검출이 되고 있어서 전 세계가 또다시 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몸살을 앓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에서도 조치를 취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올해 초에도 한 번 있었고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대비를 할 수는 없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2부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게릴라 경제 현장 김장철을 맞아 재래시장에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배추 너무너무 맛있는 배추예요. 배추 맛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최전방 배추. 예. 지금 뭐 사러 오셨어요? 엄마랑 김장철이라서 배추랑 고춧가루 사러 왔어요. 요새 배추값이 많이 싸다고 하던데 현장에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마트보다 확실히 싼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눈으로 이것저것 잘 골라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전통시장에 오면 500원이나 1,000원 정도 더 깎을 수 있으니까 주로 시장으로 오는 편이에요. 요새는 배추 한 포기에 얼마 정도씩 하죠? 그래서 보통 세 포기 한 망에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선이에요. 그럼 가격이 매출에도 좀 영향이 끼치나요? 그래서 미미해요. 배추 그거 조금 더 나간다고 뭐 가격 매출이 뭐 차이 나고 그런 것도 없고요. 근데 요새는 또 절임 배추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절임 배추들을 보통들 많이들 써요. 이제는 지금 몇 년째 지금 절임 배추들이 나가고 있는데 많이들 나가고 또 시골에서 해가지고 바로 이제 개인들한테 바로 이제 소포로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또다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경주 지역에서요, 토종닭 130마리를 기르고 있던 농장에서 8개월 만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20일부터 지금까지 이 130마리 중에서 122마리가 폐사해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농장 주인은 토종닭 100숙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동 판매상에게 닭을 구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판매상은 누구인지가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폐사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이 됐기 때문에 농가와 식품업계의 걱정은 늘고 있는데, 충북대 수의학과의 모인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경주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인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네, 고병원성 이러면은 저병원성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여기서 지금 고병원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닭에서의 고병원성 그러면은 닭에서는 이제 높은 폐사를 동반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저병원성이라고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병원성 산란율 정도만 이제 저하시키는, 폐사는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이라고 하면은요, 원칙적으로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라는 뜻도 되나요? 고병원성이라고 해서 다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거는 닭에 있어서의 문제거든요. 예. 또 닭에 있어서의 그 저병원성도 사람한테 감염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가요? 병원성 갖고 사람에 감염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었습니다. 예, 근데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러면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는 어떤 건가요? 지금 중국이나 그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H5 그런 것들은 사람에도 감염이 가능하고요. 네. 국내에서 유행했었던 것들도 뭐 사람에 대한 감염 사례는 없지만은 가능성들은 다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거는요? 이것은 지금 국내에서 처음 발생된 것이라서 아직까지 사람에 대한 그 감염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토종닭이 거의 뭐 90% 가까이가 폐사를 한 걸 보면은 치사율이 꽤 높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닭에 감염이 되면은 뭐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폐사율을 나타냈기 때문에 닭들은 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리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높은 폐사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닭의 치사율이 높은 것과 오리의 치사율이 높은 그 인플루엔자가 조금 다른 모양이군요. 예, 그게 오리는 우리가 야생 철새도 그렇지만은 오리류들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좀 강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리들은 그렇게 크게 폐사가 많이 나지는 않고 닭에서는 이제 많이 폐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리가 철새랑 공생을 하기 때문인가요? 오리가 이제 철새 중에서도 이제 오리류가 있지 않습니까? 가창오리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서로가 공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우리 집오리가 철새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오리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했다고 하면은 사람 감염 가능성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감염된 것이 유통이 돼서 뭐 사람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걱정이 가장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은 국내에서의 그 모든 닭과 오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부분들은 다 도축장을 통해야만 이제 판매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이제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일반 국민들께서 사실 수 있는 것들은 다 도축장을 거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염이 된 것들은 도축장에서 도축이 안 됩니다. 그건 안심을 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그 경주에서 일어난 것 같은 경우는 실제 자가 도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백숙을 직접 해서 판다고 하니까요. 자체에서 백숙을 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제도권의 도축장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좀 조심을 해야지 되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열을 가하면은 대개는 없어진다라고 했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조류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여름에는 사람들 감기에 잘 안 걸리지 않습니까? 발생을 잘 안 하죠. 그거는 사람이 뭐 강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름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생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도축조차도 되지 않는데 나온 어떤 그 닭이나 오리에 대해서 열을 가해서 먹으면 훨씬 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백숙으로 만들었으면 일단 끓이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없어지나요, 거의? 그럼요. 백숙에서는 바이러스가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대신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 닭을 잡거나 그랬을 때 또 아니면 조리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오염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음식에서 끓였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도축을 했거나 길렀거나 그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을 만졌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감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쪽을 지나갔던 같은 닭들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 거겠군요. 그렇죠. 오염이 된 부분을 직접적인 접촉이 되면은 또 다른 오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분변으로 바이러스가 배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죽은 닭의 분변을 또 다른 차량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닭이 접촉이 됐을 때는 또 그러한 폐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이 농장에서 발견된 것 이상으로는 퍼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확산이 더 될 수도 있잖아요.
기존 예, 것들하고 그렇죠. 비교했을 예. 때 어떻게 봐야지 되는 바이러스인가요? 지금 여기 닭이 들어온 거, 그러니까 네. 유통 판매에 의해서 지금 닭이 들어온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묻혀온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확산이 된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밝혀낼 수는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 음식점 주인께서 네.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 판매상이 여기만 온 건 아닐 거거든요. 네. 여러 군데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원천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저희가. 네. 그러면은 이제 방역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면은 될까요? 현재는 이미 방역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네. 거의 다 정부에서 지금 다 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닭들을 다 죽였고요. 예. 살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는 주인을 위시해서 거기 부분은 대부분 다 지금 이동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역관이 가서 지금 모든 조사를 하고 있고 역학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역 조치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AI가 아까 오리도 얘기를 하셨지만은요. 올해 초에 가창오리 떼들 한번 또 조류 그렇죠. 인플루엔자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됐었고 예. 이번에도 발생을 하는 거 보면 거의 연중 발생을 하면서 이제 풍토병화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지금 풍토병 또 상자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번이 5번째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4번까지는 이렇게 여름을 지나서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여름 전에 다 끝났었는데 네. 올해가 이제 여름을 지나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풍토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풍토병이다 상자화다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처음 발생된 거고 이게 우리가 방역 조치를 잘 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이제 풍토병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올 겨울을 지나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많이 발생을 하니까 겨울을 지나서 다시 여름으로 와서 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풍토병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죠. 예. 네.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냥 철새가 와서 전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죠. 지금 바이러스는 올해 초에 발생했었던 올해 초에. 바이러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풍토병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의 기준은 어떤 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여름을 지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인 발생이 동남아시아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97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풍토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선진화된 방역 체계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번에 끝내게 되면은 꼭 풍토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름이 보니까 계속 바뀌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바이러스가 변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또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건가요?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은 다 새로운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풍토병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중국으로부터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바이러스가 매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못 들어오게 사실 막을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역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안 들어오게 하면 제일 좋은데요. 네. 철새는 철새 나름대로 또 이동을 해줘야지 또 저희한테도 이로운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철새 이동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데요. 그 유입되는 건 유입되더라도 그 다음에 2단계가 국내에서의 수평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수평 전파를 막는 것이 방역 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시면은 철새가 에 의해서 유입이 된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내 이동을 막는 방법은 어떻게 막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바이러스가 있는 데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들이 이동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리가 바이러스를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리 농장에 대한 조치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방역 당국에서 모든 오리 도축장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바이러스 갖고 있는 오리를 다 잡아낼 수가 있고요. 그 농장을요. 잡아낼 수 있고 지금과 같이 그 각 지역 간에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좀 더 철저히 하게 되면은 수평 전파는 좀 많이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겨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조하고 차가워지면은 그 바이러스가 이제 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더 많이 전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지금 철새는 또 계속 와 있거든요. 이 철새들에 의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지금 전파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점점점 위험해지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그렇고 다들 좀 조심을 해야지 되겠네요.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대 수의학과의 모인필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오늘은 부동산 정보 중에서도 돈 되는 경매 정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지옥션의 강은 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지금 10월까지는 수개월 동안 장기간 이 경매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월 상승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이게 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에는 올해의 이 하반기가 가장 뜨거운 분위기를 보였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11월 들어서는 이런 상승하는 분위기가 조금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경매 시장이 활황을 보인다 그러면 그만큼 경매 물량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봐야 될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지 되나요? 일단은 경매 시장하고 일반 시장이 반비례를 하는 양상이 있고 또 비례를 하는 양상이 있는데 반비례를 하는 거는 일단 경기에 따라서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으면 경매 물건이 그만큼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반비례를 하는 양상이라서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시장이 풀리고 그다음에 사려 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격이 높아지고 이런 모습들은 경매 시장이나 일반 매물 시장이나 비슷하게 가는데 다만 경매 시장이 좀 더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반비례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가격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비례 그리고 가격이 높아지거나 인기가 높아지거나 이런 부분은 비례하나 선행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면은 최근까지는 낙찰가율이 10월까지 굉장히 높아졌었잖아요. 그거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활황을 예고하는 것이었다고 보셨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분위기를 탔던 게 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워낙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던 그런 매수자들이 경매 시장에서 싸우게 나온 것들을 심리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이제 샀던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제 좀 더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동안 수개월 또는 한 6개월 정도 계속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지금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싶은 게요. 역대 최고의 감정가, 그러니까 감정가가 1조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이거는 경기를 어떻게 반영하는 걸로 봐야 되죠? 이렇게 감정가가 이제 이 1조 원, 이거 사실 역대로 가장 큰 거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거의 단일 한 건을 가지고 경기를 가지고 같이 이제 논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부지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특수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조
무려 1조 481억이에요. 어딘가요? 이게 인천 연수구 옥면동과 동춘동 일대에 있는 건데요. 예. 여기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이제 대우 송도 개발 주식회사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송도 대우 자동차 판매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전 이름이. 네. 근데 뭐 당연히 25필지의 면적만도 93만 제곱미터니까 상당히 큰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최고가, 지금의 이제 법원 경매 시장의 사상 최고가인데 종전에 그 1위를 했던 거하고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종전의 1위는 얼마였어요? 종전의 1위는 그 2007년에 나왔다가 취하된 바가 있는데 왜 동대문의 청대문 빌딩, 그러면 좀 이거 익숙하지 않으시는데 프레아타운의 전 이름입니다. 프레아타운. 네네. 기억납니다. 동대문의 프레아타운이 그때 나왔었는데 그 감정가가 4,418억 원이었으니까 1위, 2위 차이가 좀 크고 한 2배 이상이죠. 예, 거의 3배네요. 예.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역대 최대의 법원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네. 이거 그러면은 한 사람의 주체가 이게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이렇게 큰 물건이 그게 하나로 경매되기가 또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경매 물건을 보니까 또 쪼개서 팔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왔고요. 그래서 매수자가 많을 수는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그 개발을 하려고 한다든지 건설이나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송도 신도시에 인접해 있고요. 뭐 수도권에 요즘에 뭐 아파트 지을 만한 땅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의 대규모 필지가 일괄적으로 같이 나왔고 경매로. 그다음에 이게 부동산에 여기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엄청난 채권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시장에서는 팔릴래야 팔릴 수도 없었겠죠. 예. 각종 은행의 은행 캐피털 종금회사 이런 다수 금융기관들이 근저당을 설정한 그 총 채권액만 해도 1조 1,800억 원이 넘거든요. 감정가를 넘는 채권액이군요. 그렇죠. 더 많죠. 예. 근데 요번에 이게 이제 낙찰이 되게 되면 이런 권리관계가 다 없어지고 말소가 돼요. 네. 예,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건설사나 부동산 개발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땅이 다 뭐 아파트나 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그 도시개발 인허가가 났을 때 아파트를 질 수 있고 또 거기에 유원지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의 인허가 사항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게 올해 12월 31일로 이 인허가가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첫 경매 일자가 이제 12월 초거든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참 이 큰 땅이 신권에 낙찰되기도 쉽지 않지만 설사 낙찰이 된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은 이번 달 안에 한 달 안에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낙찰 받고도 절차가 있어요. 뭐 허가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인허가의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용도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 이러한 사항을 꼭 확인을 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물려있는 뭐 캐피탈 은행 이런 곳들도 지금 이게 낙찰 안 될까 봐 걱정도 많이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감정가보다 오히려 채권 총액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되면 30%씩 팍팍 내려가는 곳이에요. 거의 2번만 떨어지면 거의 반값에 가깝다고 보여지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채권 해수가 되지 않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부실로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지옥션의 강은 팀장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